네, 여러분들 클립 2 시작하도록 할게요.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에 관한 얘기고요.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출제 포인트 보셨죠? 거기에 질적 특성 나왔나요? 안 나왔죠. 하지만 뭐가 나왔습니까?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뭐 예측같이 뭐 이렇게 쭉 나왔었잖아요. 예, 이 챕터 지금 배우시는 클립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돼요.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에요. 클립이 신경 써서 들어주세요. 반드시 신경 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자, 질적 특성이요. 여러분들 질적 특성을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보가 있어요. 아, 이게 정말 유용한 정보인지 몰라요. 그럼 유용한 정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걔네들이 그 정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으면 유용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보가 유용한지 안 한지를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근본적 질적 특성, 보강적 질적 특성, 얘네들 뭐 쭉 있죠? 이런 정보들을 갖추고 있으면 유용한 정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런 말씀 하시죠. 질 좋은 친구랑 사귀어라. 질 나쁜 친구랑 사귀지 마라. 그 질은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뭐 공부를 잘한다든가 착하다든가 뭐 등등이 있겠지만 정보도 그래요. 아, 질 좋은 정보, 질 나쁜 정보, 이것들을 얘네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질적 특성의 정의,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속성입니다. 즉,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면 그 정보는 유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질적 특성의 종류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근본적 질적 특성이 있고요.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친구도 그렇죠. 근본이 정말 좋은 애인데 나쁠 수가, 다른 어떤 상황 때문에 나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질적 특성도요.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면 뭘 시험을 내겠습니까? 당연히 근본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 이때까지는 기출이 많이 됐었어요. 하지만 이 보강적 질적 특성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클립 2는 전반적으로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셔야 돼요. 한번 요거 개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근본적 질적 특성입니다. 뭐 있었죠?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죠. 근본적 질적 특성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그러면 우리 목적 적합성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쭉 써 있죠? 정보가 목적 적합하다는 건 뭘까요? 저는 지금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요. A와 B와 C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싶어요.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 그거를 만약에 B라고 전 선택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 B가 아니라 A였구나 라고 한다면 그 정보는 저한테 얼마나 좋은 정보겠습니까? 되셨나요? 그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보가 그게 목적 적합한 정보입니다. 저는 A를 선택하려고 해요. 그런데 정보를 받아보니까 A를 선택하는 게 좋대요. 그 정보 받아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A라고 하면 되는데 저는 A를 선택했을 건데 그런 거죠. 그런 건 아니죠. 그거 말고 저는 B를 선택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 정보를 받고 A로 바꿨어요. 얼마나 목적 적합합니다. 그런 거를 목적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읽어볼게요.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는 재무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목적 적합성을 갖고 있다는 거는요. 이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요소 중요합니다.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 자, 예측가치 뭘까요? 말 그대로예요. 그 정보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예측가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확인가치 뭘까요? 확인을 할 수 있다면 좋은 정보라는 얘기겠죠? 뭐 아까 그 예측가치랑 같이 보면 확인을 할 수 있다. 뭐죠? 제가 과거에 의사결정했던 거를 확인하고 피드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걔는 확인 가치를 갖고 있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성.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뭐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냥 A라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그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중요한 겁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중요한 정보라고 하고요, 걔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더 편하고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기는 할게요. 왜 읽어보는지는 다음 페이지 보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첫 번째, 예측 가치. 정보 이용자들이 미래 결과를 뭐 하기 위해서요? 예측하기 위해서. 요거는 줄 하나 긋게요. 제가 클립이라서 줄 긋은 거는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긋은 거고요. 얘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겁니다. 왜? 예측. 이 설명을 주고요. 어떤 가치를 설명하는가? 무슨 가치요? 예측 가치가 되는 거겠죠. 두 번째, 확인 가치. 과거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과거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거나 변경시키는 것. 이거 줘놓고 무슨 가치?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확인 가치. 됐죠? 중요성.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아하, 영향. 중요한 영향을 준다면 그거 뭐죠?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거죠. 되었습니까? 네. 기업 특유의 목적 적합성을 의미하므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무엇이 중요한지 미리 정할 수는 없다. 그 정보 이용자에게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는 미리 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넘어갈게요. 자, 제가 요 챕터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출문제입니다. 정리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가 제공하는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갖춰야 할 중요한 질적 특성으로 뭐뭐 있었죠? 우리 목적 적합성의 질적 요소로는요, 질적 특징의 요소로는요,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예측 가치. 두 번째, 뭐가 있었죠? 확인 가치. 세 번째, 뭐가 있었죠? 중요성이 있었습니다.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고요, 요 밑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밑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제대로 너 집어넣어 봐라 라는 얘기였어요. 정보 이용자들의 미래 결과를 뭐 하기 위해서요? 예측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예측 가치겠죠. 재무 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 즉 뭐 하거나 확인하거나 무슨 가치겠습니까? 확인 가치겠죠. 정보가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다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중요한 정보겠습니까? 네, 중요성이겠죠.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문제 되게 쉽죠? 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내용들, 예측가치, 확인가치의 중요성,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면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측한다, 확인한다,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쉽죠. 예측한다, 확인한다, 그리고요,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충실한 표현. 과연 표현이 충실하려면 어떤 요소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 이용자가요, 이해 가능하도록, 정보 이용자가 그 정보에 대해서 이해 가능하도록 모든 필요한 사항이 거기에 들어있으면 그거는 완전하게 알려준 거잖아요. 그거를 바로 완전한 서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서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모든 정보를 갖고 있으면 완전한 서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립적 서술, 재무제표 선택이나 표시에 뭐가 없는가요? 편의가 없을 때는 우리가 중립적 서술이라고 한다. 편의라는 게 뭐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없는 거죠. 예. 완전한 서술이고 중립적인 서술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요? 오류가 없으면 그건 충실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류는요, 따르게 보지 마시고요, 절차상의 오류를 의미합니다. 절차상의 오류를 의미합니다. 제가 이거 왜 칠했을까요? 그래요. 나중에 시험 문제 기출됐을 때 뭘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뭐예요? 얘 가지고 판단하시라고요. 모든 정보, 완전하게 다 서술하는 거구나.
됐습니까? 완전한 소술이 이거랑 일치되는 거겠죠. 저기 있는 완전하고요. 이 모든이 매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편이 한쪽으로 기울어는 거.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죠? 중립이구나. 예. 편의와 중립이 일치되는 겁니다. 어떤 매치가 되는 거예요. 오류 없음, 오류가 없는 거겠죠. 되셨나요? 아까 그 문제처럼요, 충실한 표현도 가로 쳐놓고 골라라 하면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넘어갈게요. 자, 보강적 질적 특성. 총 4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 비교 가능성. 비교 가능성 2가지로 나눠집니다. 여기 써놓긴 했어요. 써놓긴 했는데 사실은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뭐냐면 기업끼리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업 하나라면 전년도, 이번 연도, 다음 연도 이렇게 기간별로 비교가 가능해야 됩니다. 비교 가능성은요, 이렇게 기업 간, 기간별 비교 가능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얘기가 중요하고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검증 가능성. 검증 가능성 뭐죠? 검증하다. 검증한다라는 게 뭡니까? 다시 한번 해본다는 거죠. 검사 안 해보다. 우리 시험 보고 나서,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이거 한번 다시 풀어볼까?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증해보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아니라, 제가 얼마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제3자가, 제가 해봤더니 얼마예요. 다른 제3자가 해봤더니, 얼마예요. 요 금액이 동일하다면, 그러면 저는 검증 가능성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3자가 검증해 봤을 때 동일하다면, 그러면 그거는 검증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검증 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다른 관찰자의 입장에서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A도 B도 C도 해봤더니 동일하다. 그래. 그거는 검증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보가 검증 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 추정 칠 필요가 없다. 요거 지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제가 출제되면 얘를 물어볼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지금 얘기했죠. A랑 B랑 C랑 일치한다. 그럼 동일하다. 그럼 검증 가능성이 있다. 물론 있는 거예요. 검증 가능성이 있는 거. 하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검증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A가 봤더니 저건 충실한 표현이다. B가 봤더니 저 정도 금액은 정말 충실한 표현이다. C가 봤더니 저 정도 금액은 정말 충실한 표현이다 라고 한다면 3명 다 충실한 표현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건 검증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실한 표현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각 3명이 같은 숫자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각 3명이 충실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검증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시성. 적시가 뭐죠? 딱 맞는 시간. 정말 지금 필요한 그 순간에 그 정보가 제공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의사결정에 정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보를 언제요? 제때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제때. 그러면 그때 정말 필요한 때 그거를 이제 제때라고 하죠. 필요한 때. 그때 정보가 제공된다면 그건 적시성 있는 정보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요. 저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삼성전자 2014년도에 100만 원 넘을 거야. 주식 가치가 100만 원 넘을 거야. 한 주당 주식 가치가 100만 원 넘을 거야. 그거 저한테 지금 필요한가요? 그래서요. 뭐라고요? 어쩌라고요? 그런 얘기 나오겠죠. 그런 겁니다. 적시성은요. 2014년도에 100만 원 넘을 거야. 투자해. 그랬으면 정말 좋은 정보였겠죠. 적시성 있는 정보였겠죠. 그때는 그냥 그래? 한번 투자해볼까?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지금 와서 삼성전자 100만 원 넘어. 그래서요. 벌써 다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 100만 원 오른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거를 뭐하러 지금 와서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시성이 있는 정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해 가능성 같아요.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어야 그 재무제표를 줬을 때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하죠. 이게 참 이해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 재무제표를 보시는 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신 분들도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해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향에 대해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사실은 예전에는요. 이해 가능성이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IFRS 들어오면서요. 그냥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밀려났을 뿐이죠. 예전에는 대단히 중요했던 개념입니다. 그리고 유용한 재무보고에 대한 원가 제약. 이것도 예전에 참 중요했던 개념인데 뭐냐면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제때 와야 돼요. 하지만 그러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요 100만 원이에요. 하지만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1000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그 정보 얻을 필요 있나요? 예. 1000만 원 쓰면서 100만 원 얻을 필요 있나요? 그거 얻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뭐죠? 바보죠. 예. 그래서 유용한 재무 보고에 대한 원가 제약이라는 건 뭐냐면 효익이 원가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보를 얻었을 때 효익이 원가보다, 그 정보를 얻기 위한 원가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예. 우리 클립이, 이거 시간 되게 많이 걸리네요. 예,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요. 워낙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